이상하죠? 죽이는 것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 그것도 훼손된 죽음이 아니라 그냥 딱 죽음만을. 너무 분노가 없어요. 대단히 절제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2023년 9월 2일 조용했던 남양주의 한 주택가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어느 주택 앞에 몇 대의 경찰차와 함께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던 겁니다. 마을 주민들 역시 낯선 광경에 하나둘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이 동네 수십 년째 사는데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니까요. 뉴스에서만 보던 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 거라곤 다들 불안해서 잠도 못 자요. 평화롭던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대 위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남성. 신원 조회 결과 이 집에 살던 20대 남성 연씨였습니다. 처음엔 강도 소행을 의심했었어요. 그런데 집안은 그 어떤 물색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물론 무언가 훔쳐간 듯한 강도의 흔적 역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경찰은 뒤이어 평소 연씨가 건강이 좋진 않은지 혹시 그가 사고로 숨진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서 잠든 채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 지병을 앓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사고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목 쪽에 무언가로 감았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연씨의 목 부근에 굵은 선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타살로 보고 즉시 범행 도구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연씨의 목에 감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멀티탭을 발견했습니다. 목에 남은 자국과 동일한 굵기, 동일한 재질의 물건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에 있던 멀티탭이 눈에 들어왔고요. 대조를 해보니까 목에 남은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숨진 남성에게선 반항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연씨는 신장 180cm에 몸무게 80kg으로 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남성. 그런 그가 목이 졸리면서도 반항이나 다툼 흔적조차 하나 남기지 않았다는 건 어색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누워있던 방 역시 특별히 어질러졌다거나 가구가 흐트러진 흔적도 없었습니다. 결국 부검을 진행한 경찰. 피해자의 혈액과 위 조직에서 불면증 치료제로 쓰이는 최면진정제, 그러니까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전부터 치료 목적으로 복용해왔던 것으로 보여요. 혈중 함량도 딱 치료 농도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에 벌어진 일. 이 집의 시건장치는 부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평소 연씨가 졸피뎀을 복용한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 자연스럽게 이 집에 들어와 연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지르고 유유히 빠져나간 건 아닐까. 남양주의 한 집 안에서 발견된 의문의 죽음. 그 진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할 사건은 2023년 9월 남양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망한 남성은 건장한 체격의 20대 남성이었고요. 자기의 집 침대 위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목에 뭔가 졸린 흔적이 있었다. 근데 이 도구는 자기 집에서 쓰던 멀티탭으로 따로 범행 도구를 뭔가 챙겨서 진행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다른 찔리거나 공격 흔적, 저항은도 없었고 이런 특이의 점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이제 저항이 없다는 거, 없는데 목이 졸렸다는 것은 정신을 잃었을 때 목을 졸렸다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교살은, 그리고 약동물 검사. 네. 기본적으로 해야죠. 근데 이제 보통 목을 졸라서 죽이는 경우 크게 이제 직접 자기 손을 이용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구를 이용하는 교살 같은 경우가 있는데 굳이 도구를 이용했다라는 부분하고 혹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범죄자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줄까요? 뭘 하기 쉽지 않은, 제압을 하기 쉽지 않은 어떤 존재. 네. 상대적으로 몸이 작다. 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왜소한 사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왜소하게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XR은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액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을 때보다는 정신이 있을 때 공격하는 방식이고 또 어느 정도 압도적인 힘이 있을 때 하는 방식이지 교살의 가능성이 훨씬 높죠.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엑셀 같은 경우에는 다툼 중에 아니면은 분노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인 거고 만약에 약을 먹여서 교살했다는 건 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폭발적인 분노보다는 연결된 분노, 계획된 분노죠. 그러니까 내가 저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어떻게 네. 죽일까 하다가 그렇죠. 집안에서 어쨌든 사라진 물건은 없었고요. 이게 또 침대 위에 눕혀져서 반드시 또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시신을 훼손할 생각도 없고 물건을 가져갈 생각도 없었고 그러면 결국은 죽이기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되게 이상하죠. 죽이는 것만 가지고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대단히 개인적인 거죠. 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보험살인도 아니고 보험살인이라고 하면 교살하지 않았겠죠. 다른 어떤 걸 썼겠죠. 네. 순전히 죽음만을 그것도 훼손된 죽음이 아니라 그냥 딱 죽음만을 그러니까 이거는 통제된 분노? 너무 통제됐는데? 그러게 너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졸피뎀을 먹고 나서까지 기다릴 수 있거나 혹은 먹일 수 있을 정도면은 사실은 이제 관계성이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예. 아니 뭐 면식이거나 아니면 네. 뭐 가까운 관계여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부부 관계라든가 아니면 연인 관계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분노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는 분노가 있어요. 죽일 정도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통제된 분노라는 건 대단히 절제된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이상 심리죠. 가까운 사이고 굉장히 분노가 있지만 그것도 통제가 돼 있는. 절제되는 거죠. 이상한데. 그럼 이것은 경험치가 있는 건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경험치가 없이 딱 죽이기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른 행동을 부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전과라든지 범죄나 네. 아니면 뭔가 반사회적 경험. 다른 어떤 네.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경찰은 사건의 범인이 연 씨와 그의 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요. 당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연 씨가 발견된 남양주 주택은 연 씨 혼자 살고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조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연 씨. 그러나 조모는 몸이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요양보호사가 자주 이 집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범행 시각으로 추정되는 9월 1일 알고 보니 그날도 요양보호사 최 씨는 이 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검 결과 연 씨의 사망 추정이 된 사체 발견 하루 전인 9월 1일 새벽 3시부터 낮 12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범행 시간과 겹치는 순간에 요양보호사 최 씨도 이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요양보호사인 최 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 그러나 그녀는 자신은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억울해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이 벌어진 집이 자신이 일하던 곳임을 알고 충격을 받은 듯 보이는 최 씨. 9월 1일에 이 집에 출근했던 것은 맞아요. 그날도 아침 9시쯤 출근했고 바로 어르신 방에 가서 돌봐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거기 머물면서 싸우는 소리나 큰 소리 같은 특별한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최 씨가 출근하기 전인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이미 사망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녀로부터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된 경찰. 그 며칠 전부터 남자 한 명이 이 집에 드나들었어요. 50대 후반은 되어 보였고 연 씨랑 아는 사이 같더라고요. 근데 놀러 왔다기보단 꼭 여기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 남자. 마치 내 집인 양 연 씨와 함께 이 집에 머물렀다는 의문의 남성. 연 씨와 30살이 넘게 차이 나는 그는 대체 누구이며 연 씨는 그를 왜 집으로 불러들인 것일까? 경찰은 의문의 남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남자는 강 씨로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강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4차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 기억나죠?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 잘 어울려서 처음엔 다들 부자 관계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신고 전화였습니다. 서울 보호관찰소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관찰하고 있는 남성이 관할을 이탈했다면서 출동 요청을 했어요. 보호관찰소 직원이 찾던 남성, 그는 경찰이 연 씨의 동거인으로 추적하고 있던 50대 남성 강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보호관찰소 직원은 강 씨의 위치 추적 장치가 갑자기 남양주를 벗어나 전북 완주군 일대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를 추적해서 바로 만났어요. 이 면담을 하는데 자꾸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그래서 우선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던 겁니다. 확인 결과 강 씨는 2건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가 모두 살인죄였습니다. 네, 이 집은 그 사망자 혼자 살던 집은 아닌데 할머니가 있었는데 또 되게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다고 하고요. 그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같이 왔다 갔다 했던, 근데 이 시간대가 또 이제 겹치는 시간대가 또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집에는 죽은 사람의 조모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강 씨라는 사람이 드나드는 드나들었는데 마치 되게 편하게 드러나들었다. 그것도 30살 차이가 내는 동성이 되게 편하게 들어들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 동기더라. 네. 그러면 이거는 설명이 되죠. 지인이고 뭐 좀 근데 지금 이게 사건 발생 시간하고 이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언제 이 일이 벌어졌고 사망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왜 몰랐는지 등등이. 근데 이제 사실은 요양보호사는 할머니를 요양보호하는 사람이지 네. 돌아가신 분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관심은 뭐 없는 상황이죠. 그 이 시에 사람은 대해서. 그냥 방 안에 네.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아니 뭐가 접점이 없잖아요, 그냥. 근데 반대로 보면은 범인이 만일 제3자라고 하면은 누가 타인이 있는 공간에서 내가 누굴 죽인다. 목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집안에 있다. 이런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요? 어떤 살인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들켜도 되는 살인이라고 하면은 굳이 간떨릴 필요가 없죠. 표현형의 범죄니까. 그런데 들키지 말아야 되는 목적형의 범죄. 예를 들면은 돈을 노려거나 이런 거라고 하면은 들키면 안 되죠. 칼로 막 난자하고 찌르고 막 흥분된 상태면은 뭐 누가 있건 말건 하는데. 그렇죠. 근데 또 이거는 앞서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분노는 있는데 굉장히 절제가 돼 있다. 그렇죠. 통제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통제된 분. 그러니까 이게 이 범인이 이상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정신병원을 드나들었다. 그러면 이 통제된 분노와 연결된 무엇인가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구나. 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인 전과 2번도 뭔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참고를 할 만한 일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살인을 해봤으니까 네. 어떻게 죽이는지를 알 수 있겠구나. 사람을 죽여봤으니까 그냥 네. 죽이기만 하려면 한 이 정도만 하면 되는지를 안다. 네. 그리고 뭐 사람을 피하고 조심하고 이런 요양보호사는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랐어요. 네,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행동 패턴을 금방 눈치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잠깐 와서 할머니만 잠깐 밥 해주고 얘기하고 가는구나. 전혀 건들지 않는구나. 그럼 무슨 저의 요인이 되겠어요? 네. 자, 2번의 살인 전과가 있었던 강 씨. 그의 이전 범행 어떤 범행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과거 전과에 대해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11월 전북 완주에서 태어났던 강 씨. 그는 평소 말을 더듬고 엉뚱한 짓을 자주 해 가족인 어머니와 친형으로부터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란 욕설을 듣는 등 수많은 모욕 가운데 자라왔던 강 씨. 그런데 그가 19살이 되던 해인 1979년 4월 22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동네에 살던 10살 소녀가 갑자기 사라져 난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신이 강 씨의 집 2층 다락방에서 나왔어요. 아이는 목 졸려 숨져 있었습니다. 당시 동네 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강 씨는 자신보다 한참 어렸던 10살 소녀에게 과자를 사주고 같이 놀아주며 귀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해 아이를 살해한 것이 믿기지 않았다는 사람들. 강 씨는 범행 이후 서울로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걔도 별다를 거 없었어요. 나를 바보로 보더라고요. 나는 걔 귀엽게 여기고 잘 대해줬는데 형한테 듣던 욕을 저한테 했어요. 저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와서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자신의 집 큰 방에 누워있는 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에 처해졌습니다. 소년범인데다가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강 씨는 춘천교도소에서 복역을 했고 1984년 4월 2일 집행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분명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후회한다던 강 씨. 그런데 강 씨는 출소 후 완주군에 있는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16살 최군과 동성연애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제 중이던 최군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전선으로 최군의 목을 감고 3분가량 힘껏 졸라 살해한 강씨. 강씨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불과 2년 만인 1986년 6월 1일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걔랑 잠깐 다퉜어요. 근데 앞으로 아는 체도 하지 말고 서로 이혼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상대도 안 하겠다고 하고 너무 화가 나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데다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 그렇게 강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수감 생활을 이어간 강씨. 그 점이 정상 참작돼 복역 31년 만인 2017년 10월 27일 강씨는 또 한 번 가석방되었습니다. 출소 강씨는 가족도 다 떠난 데다 수감 생활이 길어져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출소자들을 위한 성교회 시설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잘 못해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던 20대 연씨와 친하게 된 강씨. 두 사람은 퇴원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이어갔고 2023년 8월 30일 돌연 강씨가 연씨의 집에 들어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강씨를 연씨의 사건의 범인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두 번의 살인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둘 다 목을 졸라 살해했네요. 좀 다릅니다. 네. 첫 번째 10살짜리한테는 목을 졸랐다고 하는데 어떻게 졸랐다는 게 없어요. 네, 손으로 졸랐는지 뭘로 졸랐는지. 근데 저는 사실은 손을 안 졸랐다고 봐요. 근데 그때 이 79년이기 때문에 뭘로 졸랐든 어쨌든 죽였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동성연애라는 얘기를 하고 교살로 바뀌어버렸어요. 범인 강 씨는 실제로 동성연애일까요? 뭐 글쎄요. 왜 네. 그러면은 네. 10살짜리 소녀를 이렇게 했을까요? 연결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10살짜리를 강간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성적인 공격성보다 살인에 대한 공격성이 훨씬 더 각성을 줄 수 있다는 걸 죽임으로써 느끼게 되면은 확 변합니다. 강간범들이 갑자기 살인범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강간을 하려다가 강간보다 살인이 자신의 만족감을 높인다고 하면은 강간보다는 살인을 합니다. 그래서 연쇄 강간범 아니 강간범이 살인범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상태가 소녀를 죽임으로써 각성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이 얘의 가장 큰 특징이고 처음에 시골 우리나라의 뭐 60년대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말을 잘 못하고 그런 동네 바보들은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바보가 아니라 약간의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지나면은 빠르게 사회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근데 무슨 문제가 됐냐면은 얘한테 사람을 살인했는데 터무니없는 형량이 나왔어요. 5년에서 3년. 네. 아니 10살짜리 애를 네. 목을 졸라 죽였는데 3년밖에 안 나온 거예요. 쉽게 그리고 말하면. 나이도 그냥 만 19세면 거의 성인 가까운 나이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그럼 뭘 느꼈냐. 아 이게 이렇게 허점이 있고 바보 흉내를 내면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금방 안 거예요. 근데 웃긴 건 그래요. 집행 종료 한 달을 앞두고 가석방 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사실 집행 종료 한 달 놔두고 왜 가석방을 합니까? 그냥 종료하면 되지. 아마도 이때도 역시 정신질환을 핑계해서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적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떨어지지 말씀이시죠.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평가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시설이나 어떤 사람도 없었던 79년, 80년 또 쭉 연결되는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가장 걱정되는 거는 31년 동안 복역했을 때 그 안에서 어땠는가. 분명히 보고가 된 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교도소 내에서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은 명확히 이 사건을 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놓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9월 1일 날 연씨가 있던 남양주 주택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이후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씨는 자신을 추적해온 보호관찰소 직원과 면담 당시 자신이 연 씨를 살해했다며 자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던 보호관찰소 직원, 강 씨는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8월 30일부터 걔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틀 뒤였나? 그날따라 걔가 자꾸 제 성기를 만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무시하고 계속 만지더니 이번에는 용돈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줬어요. 근데 또 돈을 요구하고 얘가 나를 만만하게 보나 싶어서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갑자기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강 씨. 그는 연 씨의 방에 있던 멀티탭 선을 그의 목에 걸고 양방향으로 교차한 뒤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그 자리에서 연 씨를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강 씨의 자백으로 강 씨는 가석방이 취소된 것은 물론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잠이 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에 반박한 강 씨. 피고는 경찰 진술 때부터 지금까지 피해자가 잠에 든 상태가 아니었고 맨정신이었다고 꾸준하게 진술해 왔습니다. 약을 먹고 잠들기 전이었는지 먹고 잠깐 깨있는 상태였는지는 몰라도 범행 당시 피고는 피해자가 분명히 맨정신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연 씨에게 약물을 투여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강 씨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30년 이상 장기간의 수감 생활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아 경제적, 정서적 지지 기반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과적인 진단을 어필한 강 씨. 게다가 자신은 자수까지 했으니 검찰이 주장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씨는 자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범행 이후 전북 완주로 도주했고 그게 위치 추적 장치에 걸려서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추적해 잡혔습니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살인을 실토했고 그걸 직원들이 신고했으니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부당하다는 강 씨의 주장 역시 완고했습니다. 자신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자신은 IQ가 70으로 지능지수 최하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평소 말투가 어눌하고 문장 표현력이 미흡해 대인관계와 사회 적응에 실패한 것이 이번 사건 범행의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비록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 살인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마지막 살인 범행 시점은 1986년이고 마지막 범행 이후 이 사건을 저지르기까지 37년 동안에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이 유일합니다. 또한 수감 생활 동안 규율 위반으로 징벌 등 제재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요. 재판부 역시 강 씨의 성장 환경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태생적으로 폭력성이 높다거나 잔혹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죄는 인정하지만 사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강 씨.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검찰과 강 씨의 논쟁은 그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네, 성기를 만져달라고 주장을 했다. 돈을 요구를 했다. 그건 이런. 뭐 본인 주장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네네네. 용돈 돈 그러면은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했어야죠. 이 돌아가신 연 씨란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의 동성 연애의 연이 있었는가? 그걸 먼저 파악을 했어야죠. 검찰이 만약에 반론을 하려고 하면은 이 연 씨가 실제로 20살이니까 19살, 18살 그때쯤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가 살펴봐야죠. 그리고 금전을 요구했거나 동성적인 그런 관계로. 그러니까 동성에 대한 성향이 이 강 씨를 만나서 갑자기 나타났다. 이거 말이 안 네. 되잖아요. 네. 그걸 해야. 그래서 이제 이 강 씨의 주장에 대해서 탄핵을 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이렇게 이거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 강 씨의 주장은 연 씨가 나한테 추궁거리니까 내가 죽였어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 탓을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이걸 탄핵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나 아니면 기소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인 거고 네. 어쨌든 그렇다고 쳐도 맨정신이었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약을 먹이고 죽였느냐 아니다. 이 피해자는 원래 이 정도 약은 먹는다. 자기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을 먹이고 죽였으면 고의적 살인이죠. 네. 그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재판부에선 부분적으로 피해자가 맨정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봤던 게 사체가 최초 발견된 게 범행 다음 날로 강 씨가 맨정신인 피해자를 죽인 후 누워있는 자세로 반경에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하고 당시 집에 거주하고 있던 조모가 싸우는 소리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조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서 꼭 싸움이 없었는지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또 판단하네요. 단정할 수 없으면 누가 입증을 못한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못한 거죠. 그냥 엉성하게 한 거죠. 그러면 정확히 연 씨의 체내 그 졸피뎀 농도가 정확히 얼마고 병수에 얼마 넣고 그 상태에서도 이게 저항을 할 수 있냐 없느냐. 예를 들면 입에 뭐 뭔가 이렇게 그 재갈을 물리거나 아니면 얘기를 못할 수준이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경찰이나 검찰이나 그걸 입증할 생각이 없어요. 어차피 죽였으니까 죽인 건 인정하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입증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해요? 자기는 나 IQ 70이야. 그리고 원래 사회성이 떨어져.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래서 못해. 라고 이걸 가지고 달려든 거잖아요. 네. 근데 19살 때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19살 때 이제 애를 죽였죠. 10살짜리 애를. 10살짜리 애를. 아니 그럼 그거는 왜 여기다 갖다 못 대? 야, 너 19살 때 10살짜리를 잔인하게 죽였잖아. 아, 왜 그거는 갖다 못 대요? 왜 검사는 이걸 반박을 안 한 거예요, 이걸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얘가 바보니까 좀 떨어지니까 그냥 그걸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보죠. 얘가 진짜 지능이 떨어질까? 그리고 실제로 소녀를 왜 죽였을까? 성적 공격이었을까? 본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이 기록은. 네. 소녀가 공격을 하니까 소녀가 막 욕하니까 욱해서 죽였다는 거잖아요. 동성연인 최도. 그러니까 계속 뭐 귀찮게 하고 막 하니까 욱해 죽였다는 거잖아요. 네. 여는 또 뭐예요? 또 얘가 자기 성질 많으니까 또 죽였다. 똑같은 패턴이죠. 역으로 입증을 반증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강 씨가 도대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특별하게 평가를 하거나 심리 검사를 했다라는 게 판결문에는 없어요. 네,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이게 뭐 혹시나 성적 소수자나 그다음에 연 씨 입장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조모랑 아픈 조모랑 둘이 사는 힘없는 청년이라서 좀 크게 관심을 안 두고 뭐 자기들끼리 뭐 했겠지라고 넘어간 건지 뭐 잘 모르겠네요. 자,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대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최종 판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그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되 재범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별치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래서 준수사항이 따로 뭐 있는데 뭐 접근금지 뭐 보호 프로그램 뭐 이런 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30년형이 최종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가 약간 비겁한 판결 내렸다. 사람은 하나 죽인 게 맞는데 연결해서는 셋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사형은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판사가 봐도 이게 아리까리해. 이놈이 되게 위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무기에다가 전자장치 30년을 한 거예요. 네. 아니 무기징역인데 왜 30년을 해요? 이게 논리상 안 맞잖아요.
풀어줄 걸 감안한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니까 감형될 거 생각해서 한 번 더 씌운 판사의 심리를 한번 다시 보세요. 네. 판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기록 다 보잖아요. 소년도 죽이고 최 씨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얘가 지가 주장을 해. 뭐라고 자기가 좀 이상하고 미쳤다고 본인이 계속 주장을 해.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불우해서 그래. 불우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 주장이에요. 네. 근데 이걸 전혀 경찰 검찰이 입증을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판결로 말한 거예요. 판사는. 정말 좀 많은 의문이 남는 사건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 밝혀진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강 씨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베일이 쌓여 있는 게 많고 이렇게 3번의 동일한 비슷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전제로 한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다는 것도 좀 네. 그러네요. 3명이 억울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살 소녀와 16살 소년과 그리고 한창 나이대의 청년인데요. 굉장히 안타깝고 또 다음에 또 혹시나 이 사람이 사회에 나와게 된다면 또다시 발생할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굉장히 몹시 됩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